독일 언어학계가 뒤집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체계적이라는 독일 대학, 그 언어학 강의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교수들은 문자와 발음의 관계를 설명할 때마다 같은 사례를 꺼내들었습니다. 라틴 알파벳도 아니고 키릴 문자도 아닙니다. 동아시아의 한 나라에서 15세기에 설계된 문자였죠.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한자를 쓰는 나라일 텐데 왜 알파벳처럼 보이면서도 음절처럼 묶이는 걸까? 발음기관의 모양을 그대로 담았다니 대체 어떤 원리인가? 언어학 교수들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설계된 문자다. 진화가 아니라 발명이다. 지금부터 독일 대학 강의실에서 벌어진 한글의 재발견, 그 충격 실화를 시작합니다. 저는 독일에서 언어학 연구 동향을 관찰해온 연구자입니다. 제 이름은 굳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난 10여 년간 독일 대학의 언어학 강의실을 드나들며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이 나라 학자들은 문자에 대해 확고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독일어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모국어 화자를 보유한 언어입니다. 약 9천만 명이 독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죠. 영어권을 제외하면 유럽 대륙 최대 규모입니다. 학술 언어로서의 위상도 높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 초반, 철학과 과학 분야에서 독일어는 영어와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칸트, 헤겔, 니체의 원문을 읽으려면 독일어가 필수였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논문도 독일어로 발표됐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인지 독일 대학의 언어학 수업은 특유의 분위기를 풍깁니다. 냉정하고 분석적이며 감정보다 논리를 앞세웁니다. 교수들은 문자 체계를 비교할 때 철저하게 기능적 관점을 유지합니다. 어떤 문자가 더 아름답다거나 우월하다는 식의 가치 판단은 삼갑니다. 대신 효율성, 투명성, 학습 용이성 같은 지표로 분석하죠. 제가 처음 독일 대학의 언어학 수업에 참관했을 때 느낀 감상은 이랬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자인 라틴 알파벳에 대해 큰 의문을 품지 않는구나. 로마 시대부터 이어져 온 알파벳이 유럽 문명의 근간을 이뤘다는 점에서 그들에겐 자연스러운 인식이었습니다. 수업에서 자주 다뤄지는 주제 중 하나는 문자와 발음의 대응 관계입니다. 언어학 용어로 음소 문자 체계라고 부르죠.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소리를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라틴 알파벳이 대표적이죠. 알파벳 A는 특정 모음을 나타내고 B는 특정 자음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수업이 깊어질수록 교수들은 복잡한 문제를 꺼냅니다. 영어의 경우 철자와 발음 사이에 괴리가 심합니다. 스로우와 스루, 고스트와 이너프. 같은 알파벳 조합이 다른 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죠. 독일어도 예외는 아닙니다. 비록 영어보다 규칙적이라고 평가받지만 여전히 예외 규칙이 존재합니다. 이 지점에서 교수들이 비교 사례를 제시합니다. 문자와 발음의 대응이 명확한 체계가 있는가? 학습자가 글자만 보고 발음을 거의 완벽하게 유추할 수 있는 문자가 존재하는가? 처음 몇 년간 저는 핀란드어나 스페인어 같은 유럽 언어들이 주로 언급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핀란드어의 경우 문자와 발음의 일치도가 높기로 유명하니까요. 스페인어 역시 영어보다 훨씬 규칙적입니다. 그런데 강의가 진행되면서 교수들이 꺼내 드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동아시아의 한 문자였습니다. 한글. 처음 그 이름을 들었을 때 강의실 분위기는 미묘했습니다. 학생들 대부분은 한글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한자를 사용한다고 알고 있는 경우도 많았죠. 일본의 가나 문자처럼 한자에서 파생된 문자일 것이라 추측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교수는 화면에 한글 자모를 띄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아, 어, 오, 우. 학생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알파벳처럼 보이기도 하고 한자처럼 네모난 덩어리로 묶여 있기도 했습니다.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를 한다는 설명에 더 혼란스러워했죠. 알파벳인데 음절 블록을 형성한다니. 그게 무슨 뜻인가? 교수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글의 자음 글자는 발음할 때 혀와 입술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형상이고 니은은 혀끝이 위신몸에 닿는 모양이다. 미음은 입술이 담은 형태를 그대로 담았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이 무언가를 깨닫는 표정이었습니다. 글자가 소리를 나타내는 것은 다른 알파벳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글자의 형태 자체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반영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교수는 용어를 제시했습니다. 자질 문자, 영어로는 피처럴 스크립트, 글자의 시각적 형태가 음성학적 자질을 부호하는 문자 체계라는 뜻입니다. 이 개념은 언어학계에서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생소한 개념이었죠. 그리고 한글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는 것은 더욱 놀라운 정보였습니다.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한글은 자연스럽게 진화한 문자가 아니다. 15세기에 의도적으로 설계되었다. 창제 원리를 기록한 문헌까지 남아있다. 그 순간 저는 학생들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놀라움이 역력했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발전해온 대부분의 문자 체계와 달리 한글은 특정 시점에 특정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던 모양입니다. 수업이 끝난 뒤 몇몇 학생들이 교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그런 문자가 존재하나요? 왜 우리는 이걸 몰랐죠? 교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글은 언어학적으로 매우 독특한 체계다. 다만 한국어 화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고 유럽 학계에서 동아시아 문자를 깊이 다루는 경우가 드물었을 뿐이다. 그날 이후 저는 독일 대학의 언어학 수업에서 한글이 언급되는 빈도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산발적이었습니다. 특정 교수가 비교 사례로 잠깐 언급하는 정도였죠. 하지만 해가 갈수록 빈도가 늘어났습니다. 단순한 언급을 넘어 한글의 설계 원리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수업도 등장했습니다. 독일은 언어학 연구가 발달한 나라입니다. 비교 언어학의 발상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야코프 그림, 비렐름 폰 훔볼트 같은 학자들이 19세기의 언어의 구조와 역사를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 전통이 현대까지 이어져 독일 대학의 언어학과는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 독일 학계에서 한글이 주목받기 시작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단순히 이국적인 문자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문자 체계의 효율성과 설계 원리를 분석하는 학문적 관점에서 한글이 연구할 가치가 있는 대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이 시점에서 한글에 대한 관심은 아직 학계 일부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일반 대중이나 학생들 사이에서 한국어 학습 붐이 일어난 것은 아니었죠. 한류라는 단어조차 독일에서는 생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감했습니다. 무언가가 바뀌고 있다고. 언어학 강의실에서 시작된 작은 파문이 점점 커질 것이라고.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독일 학계의 자부심은 견고했습니다. 유럽 대륙에서 가장 많은 논문이 쏟아져 나오는 나라, 철학과 과학의 언어로 군림했던 역사. 언어학 분야에서도 독일은 자신들이 세계적 기준을 세웠다고 믿었습니다. 비교 언어학, 의문론, 형태론. 이 모든 분야에서 독일 학자들의 업적은 교과서에 실려 있었죠. 저는 그 자부심을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학회에서 만난 교수들은 영어권 학자들과 토론할 때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어가 언어학적으로 얼마나 불규칙한지를 지적하며 논쟁을 이끌어갔죠. 독일어의 문법 체계가 더 논리적이라는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동아시아 문자는 변방의 주제였습니다. 중국어와 한자는 물론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니까요. 일본어도 간헐적으로 언급됐습니다. 가나 문자와 한자의 혼용 체계가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었죠. 하지만 한국어는 달랐습니다.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 독일 학자들에게 한국은 정치적으로는 관심 대상이었을지 모르지만 언어학적으로는 주변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독일 대학에서 한국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손에 꼽혔습니다. 베를린 자유대학교, 보훔 루르대학교, 튜빙겐 대학교, 함부르크 대학교 정도가 한국학 또는 동아시아학 과정에서 한국어를 다뤘습니다. 하지만 수강생 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동아시아 전반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선택 과목으로 듣는 수준이었죠. 한국어를 전공으로 삼겠다는 학생은 드물었습니다. 취업 전망이 불투명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어나 일본어는 경제적 실용성이 분명했습니다. 독일 기업들이 중국, 일본과 활발하게 교역했으니까요. 한국과의 교역 규모도 작지 않았지만 언어 전문가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 중반부터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베를린 자유대학교의 한국학 연구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연구소 관계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어 수업에 대한 문의가 늘었다고. 특히 언어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한글의 구조에 대해 질문을 해온다고요. 처음에는 산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이야기가 다른 대학에서도 들려왔습니다. 보훔에서, 튜빙겐에서, 함부르크에서 한국어 수업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관심의 성격이었습니다.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학생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 자체에 학문적 호기심을 느끼는 학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한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어학 수업에서 자질 문자라는 개념을 배웠는데 한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들었다. 직접 그 구조를 공부해 보고 싶다. 또 다른 학생은 다른 동기를 밝혔습니다. 음성학을 전공하는데 한글의 자음 체계가 바른 비관의 형태를 반영한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런 설계 원리가 실제로 학습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해 보고 싶다. 이런 학생들은 소수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문화적 관심이 아니라 학문적 관심에서 출발한 접근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시기의 문화적 변화도 서서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012년
한국 가수의 노래 하나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강남 스타일. 독일에서도 차트에 올랐고 뮤직비디오는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학계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일시적인 유행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죠. 한국 대중문화가 독일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는 학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 판단이 틀리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강남스타일 열풍이 지나간 뒤 한국 음악에 대한 관심은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독일 차트에서 한국 가수의 이름을 찾기 어려워졌죠.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흐름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유튜브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콘텐츠를 접하는 젊은 층이 서서히 늘어났습니다. K-팝 팬덤이 온라인에서 조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소규모였지만 열정적인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있었죠. 이 팬들 중 일부가 한국어 학습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서,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어서. 동기는 다양했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려면 먼저 한글을 익혀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한글을 접한 학습자들 사이에서 비슷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이 문자, 생각보다 배우기 쉽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그런 후기가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어 학습 포럼에서만 돌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일반 언어 학습 커뮤니티로 퍼져나갔죠. 한글은 몇 시간이면 읽을 수 있다. 물론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려면 오래 걸리지만 글자 자체는 금방 익힐 수 있다. 이런 주장이 확산되면서 일부 회의적인 반응도 나왔습니다. 아시아 문자가 그렇게 쉬울 리가 없다. 과장된 이야기일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한글을 학습해 본 사람들은 대체로 같은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를 이해하면 처음 보는 글자도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다. 예외가 거의 없다. 영어처럼 철자와 발음이 따로 노는 경우가 드물다. 이 경험적 증거가 축적되면서 한글에 대한 호기심이 학문적 영역으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대 중반, 독일의 몇몇 언어학 블로그와 온라인 매체에서 한글에 관한 글이 등장했습니다. 대부분 언어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이나 젊은 연구자들이 작성한 글이었죠. 학술 논문 수준은 아니었지만 한글의 설계 원리를 대중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글들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 이 표현은 독일 학계의 감수성에 호소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독일인들은 체계와 논리를 중시합니다. 공학적 사고방식이 문화 전반에 스며들어 있죠. 자동차, 기계, 건축, 모든 분야에서 정밀함과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그런 독일인들에게 한글은 매력적인 연구, 대상으로 비칠 수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진화한 문자가 아니라 특정 원리에 따라 의도적으로 설계된 문자, 음성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체계. 물론 이 시점에서 한글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소수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독일 사회 전반에서 한국어 학습 붐이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K-팝 팬덤도 아직은 비주류 하위 문화로 취급받았죠. 하지만 씨앗은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대학의 언어학 수업에서, 온라인 학습 커뮤니티에서, K-팝 팬덤 내에서 각기 다른 경로를 통해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가 독일인들의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시기를 침묵의 준비기라고 부릅니다. 아직 폭발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통계에 잡히는 수준의 변화도 아니었죠. 하지만 지하수처럼 흐르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지표면으로 솟아오를 물줄기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줄기가 터져나올 계기가 곧 찾아옵니다. 2018년 독일 음악 차트에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방탄소년단. 한국의 아이돌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의 앨범이 독일 공식 차트에 진입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강남스타일처럼 반짝하고 사라질 것이라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앨범도, 그 다음 앨범도 차트에 올랐습니다. 팬덤은 줄어들기는커녕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됐습니다. 독일 전역에서 팬 모임이 조직됐고 콘서트 티켓은 발매와 동시에 매진됐습니다. 독일 언론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다. 지속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그 현상은 언어학습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언어학습 플랫폼들이 한국어 과정 수요 증가를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대 언어학습 앱 듀오링고에서 한국어는 급성장하는 언어 중 하나로 부상했습니다. 독일에서도 같은 추세가 관찰됐습니다. 침묵의 시기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수면 아래에서 형성되던 관심이 지표면으로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대학의 한국어 수업에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수강 신청자가 늘어났습니다. 대기자 명단이 생겼습니다. 베를린 자유대학교의 한국학 연구소 관계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적은 처음이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폭발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변화는 두 방향에서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나는 대학 강의실이었습니다.
언어학 교수들이 한글을 더 자주, 더 깊이 다루기 시작했죠. 비교 사례로 잠깐 언급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 자음과 모음의 설계 논리, 음절 블록 구조, 이런 주제들이 독립적인 수업 내용으로 편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거리였습니다.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미넨, 함부르크, 독일 주요 도시에서 K-팝 팬들의 모임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플래시몹, 커버댄스, 팬미팅. 한국 대중문화를 소비하는 젊은 층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나오기 시작했죠. 저는 이 두 흐름이 별개라고 생각했습니다. 학문적 관심과 대중문화 소비는 다른 영역이니까요. 하지만 관찰을 계속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두 흐름이 한 지점에서 만나고 있다는 것을. 그 지점이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K-팝 팬들은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어 했죠. 그러려면 한국어를 배워야 했고, 한국어를 배우려면 먼저 한글을 익혀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팬들 사이에서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이 문자 체계, 정말 논리적이다. 온라인 팬 커뮤니티에서 이런 감상이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쉽다는 평가를 넘어서 문자 설계 자체에 감탄하는 목소리였죠. 왜 자음이 이런 모양인지, 왜 모음이 이렇게 조합되는지, 원리를 알게 되면서 한글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는 후기들이었습니다. 이런 반응은 독일인의 기질과 맞아떨어졌습니다. 앞서 말했듯 독일인들은 체계와 논리를 중시합니다. 감성보다 이성, 직관보다 분석을 선호하죠. 한글이 단순히 예쁜 문자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라는 점이 독일인들에게 특별한 호소력을 가졌습니다. 2019년 제가 참관한 베를린의 한 언어학 세미나에서 인상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발표자는 문자 체계의 학습 효율성을 비교하는 연구를 소개했습니다. 영어, 독일어, 핀란드어, 한국어, 네 언어의 문자를 처음 접하는 학습자가 기본적인 읽기 능력을 습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 연구였죠. 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한글이 가장 빠른 습득 시간을 보였습니다. 문자와 발음의 대응이 규칙적이고 예외가 적기 때문이라는 분석이었죠. 청중석에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한글은 언어학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문자라고 할 수 있는가? 발표자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효율성의 기준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학습 용이성과 발음 투명성 측면에서 한글이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은 사실이다. 그 순간 강의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에 호기심이 번졌습니다.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만들어진 문자가 유럽의 알파벳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 그것이 충격으로 다가온 것 같았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뒤 몇몇 학생들이 발표자에게 다가가 한글 관련 참고 문헌을 물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균열이 시작됐다고. 같은 시기 대중문화 영역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019년 프랑크푸르트에서 K콘이 개최됐습니다. K콘은 K-팝과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대형 행사입니다. 미국에서 시작해 전 세계로 확산된 컨벤션이죠. 독일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행사장은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젊은 독일인들이 한국 아이돌의 이름이 적힌 팬보드를 들고 환호했습니다. 한국어 문구가 적힌 현수막도 보였습니다. 사랑해요, 최고, 화이팅. 한글로 쓰인 응원 문구들이었죠. 저는 행사장을 돌아다니며 참가자들에게 물었습니다. 한글을 읽을 수 있느냐고. 대부분이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유튜브로 배웠다는 사람, 언어학습 앱으로 익혔다는 사람, 한국인 친구에게 배웠다는 사람. 경로는 다양했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한글 학습에 오래 걸리지 않았다는 것. 한 참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말 동안 집중해서 배웠더니 기본적인 글자는 다 읽게 됐다. 물론 뜻을 모르는 단어가 많지만 소리 내어 읽는 것은 가능하다. 이 증언이 인상 깊었습니다. 영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이 주말 만에 영어 텍스트를 소리 내어 읽을 수 있을까요? 철자와 발음의 불일치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한글은 가능했습니다. 학문적 분석과 대중적 경험이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배우기 쉽다. 문자와 발음의 대응이 명확하다. 설계가 논리적이다. 이 인식이 독일 사회에 서서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세계가 멈췄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독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봉쇄령이 내려졌고 대학은 문을 닫았습니다.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던 수업이 온라인으로 전환됐죠. 콘서트와 팬 미팅도 취소됐습니다. 오프라인에서 형성되던 한류의 흐름이 막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집에 갇히면서 디지털 콘텐츠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스포티파이, 스트리밍 플랫폼의 이용 시간이 급증했죠.
그리고 그 플랫폼들에서 한국 콘텐츠가 전례 없는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넷플릭스 독일 순위에 한국 드라마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 킹덤. 한국어 음성의 독일어 자막을 달고 시청하는 독일인들이 늘어났죠. 저는 이 시기에 온라인 언어 학습 커뮤니티를 집중적으로 관찰했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국어 학습 관련 게시물이 급증한 것입니다.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다. K-팝 가사를 직접 해석하고 싶다. 한국 예능의 자막이 너무 늦게 나온다. 동기는 다양했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겠다. 그리고 첫 번째 단계는 언제나 한글 익히기였습니다. 온라인 언어학습 플랫폼들이 이 추세를 수치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프레플리라는 플랫폼은 2023년 기준 한국어 튜터 수업 수강생이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른 언어의 평균 성장률보다 9% 높은 수치였죠. 듀오링고의 통계는 더 극적이었습니다. 2024년 6월 기준 영어권 이용자 중 한국어 학습자 수는 177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2년 전 906만 명에서 거의 2배로 늘어난 수치였죠. 스페인어, 프랑스어, 일본어에 이어 4위. 성장률로는 95%로 주요 언어 중 가장 높았습니다. 독일만의 통계는 아니었지만 독일도 이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자 수가 2018년 292명에서 2022년 780명으로 수직 상승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팬데믹이 역설적으로 한국어 학습 붐을 가속화한 것입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현상은 학습 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한글을 익힌 학습자들 사이에서 특유의 반응이 확산됐습니다. 이 문자, 왜 이렇게 합리적이지? 온라인 포럼에서, 유튜브 댓글에서, 소셜미디어에서 한글의 설계 원리에 감탄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단순히 쉽다는 평가를 넘어서 문자 체계의 논리성에 놀라는 반응이었죠. 독일어권 유튜브에서 한글 소개 영상의 조회수가 급증했습니다. 한글을 15분 만에 배우는 법,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인 이유. 이런 제목의 영상들이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영상의 댓글란에는 비슷한 반응이 반복됐습니다. 왜 학교에서 이걸 안 가르쳐 줬지? 영어보다 훨씬 논리적인데. 알파벳이 이렇게 설계됐으면 좋았을 텐데. 물론 과장된 반응도 있었습니다. 한글이 완벽한 문자라거나 모든 언어가 한글을 채택해야 한다는 식의 극단적인 주장은 학문적으로 지지받기 어렵죠. 하지만 핵심적인 인식 변화는 분명했습니다. 한글이 체계적으로 설계된 효율적인 문자라는 점이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시기에 독일 대학에서도 의미 있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온라인 수업 체제에서 언어학 교수들은 새로운 교육 자료를 개발해야 했습니다. 화상 강의에 적합한 시각 자료, 비대면으로도 효과적인 사례 연구. 그 과정에서 한글이 자주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시각적으로 설명하기 좋은 문자였습니다. 자음의 형태가 발음 기관을 본뜬 것이라는 점, 모음이 천지임 원리에 따라 구성됐다는 점, 화면으로 보여주기에 적합한 내용이었죠. 교수들은 한글을 문자 설계의 모범 사례로 제시하며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팬데믹이라는 외부 변수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한글의 확산을 촉진한 것입니다. 그리고 2021년 또 하나의 외부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이 한국 드라마는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독일에서도 넷플릭스 순위 1위를 기록했죠. 한국어 대사, 한글 자막. 독일 시청자들은 처음으로 한국어의 소리와 한글의 형태에 집중적으로 노출됐습니다. 오징어 게임 이후 한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이 또 한 번 급등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 대사를 원어로 이해하고 싶다는 학습자들이 늘어났죠. 독일 사회에서 한국은 더 이상 낯선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K-팝, 드라마, 영화, 음식, 다양한 경로로 한국 문화가 유입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경로에 관문에 한글이 있었습니다. 2022년 가을, 베를린 자유대학교. 저는 언어학과 대학원 세미나에 참관하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문자 체계의 유형문이었죠. 교수는 세계각 문자 체계를 분류하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표음 문자와 표의 문자, 음절 문자와 음소 문자. 익숙한 분류 체계였습니다. 그런데 교수가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사례를 하나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화면에 한글 자모표가 떴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 야, 여. 학생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교수는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일반적인 분류 체계에 깔끔하게 들어맞지 않는다. 음소 문자의 특성을 가지면서도 음절 단위로 모아 쓴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알파벳적 음절 문자 또는 음절적 알파벳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더 중요한 특징이 있다. 한글은 자질 문자로 분류되기도 한다.
글자의 형태가 음성학적 자질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교수는 한글 자음의 설계 원리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기역은 혀뿌리가 영구개를 막는 모양. 니은은 혀끝이 잇몸에 닿는 모양. 리음은 입술이 담은 모양. 시옷은 이빨의 형상. 이응은 목구멍의 둥근 형태.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이 집중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교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문자 체계는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진화했다. 라틴 알파벳도, 키릴 문자도, 아랍 문자도 그렇다. 하지만 한글은 다르다. 15세기에 의도적으로 설계됐다. 창제 원리를 기록한 문헌이 현존한다. 이것은 문자 역사에서 극히 이례적인 사례다. 그 순간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한글은 언어학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문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효율성의 정의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학습 용이성, 발음 투명성, 체계적 설계라는 측면에서 한글이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은 학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일부 언어학자들은 한글을 가장 합리적으로 설계된 문자 체계라고 평가한다. 강의실에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학생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만들어진 문자가 그런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이 의외였던 모양입니다. 수업이 끝난 뒤 저는 교수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한글을 이렇게 깊이 다루게 된 계기가 있느냐고. 교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학생들 때문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글에 대해 질문하는 학생이 부쩍 늘었다. K-팝이나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된 학생들이다. 그들이 한글의 구조에 대해 물어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교재를 보강하게 됐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교수님 본인은 한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교수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비교 사례 중 하나로 여겼다. 하지만 깊이 연구할수록 감탄하게 됐다. 15세기에 이런 수준의 음성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문자를 설계했다는 것이 놀랍다. 솔직히 인정한다. 한글은 인류 지성사에 주목할 만한 성취다. 그 고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독일 언어학 교수가 동아시아 문자에 대해 이런 평가를 내리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이 장면은 개인적인 에피소드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더 큰 변화의 징후라고 생각했습니다. 독일 학계에서 한글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같은 시기 비슷한 변화가 다른 대학에서도 관찰됐습니다. 튜빙겐 대학교에서는 한국학 프로그램 지원자가 늘어났습니다. 함부르크 대학교에서는 동아시아학 과정에서 한국어 선택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보훔 대학교에서는 한국학 석사과정 정원을 확대하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수치로도 확인됐습니다. 독일 내 한국학 프로그램은 약 11개로 학사와 석사 과정을 합쳐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절대적인 숫자는 크지 않았지만 수강생 증가 추세는 분명했습니다. 변화는 학계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베를린 한국문화원의 한국어 강좌 대기자 명단이 길어졌습니다. 민간 어학원에서도 한국어 과정 개설이 늘어났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한국어 학습 수요가 가시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학습의 첫 관문에서 학습자들은 한글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글을 통해 한국어에 대한 인식이 형성됐습니다. 어렵고 이국적인 언어가 아니라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언어라는 인식. 한글이 한국어 학습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었죠. 이것이 결정적 반전의 순간이었습니다.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한국이라는 나라의 지적 역량을 상징하는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변화는 조용히 시작됐지만 파장은 점점 커졌습니다. 독일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주요 매체들이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인기를 다루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처음에는 문화면의 가벼운 트렌드 기사였죠. 하지만 기사의 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유력 일간지는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어, 독일 젊은 층이 가장 배우고 싶어하는 언어 중 하나로 부상. 기사는 통계를 인용했습니다. 온라인 학습 플랫폼에서 한국어 수강생 증가율이 다른 언어를 압도한다는 내용이었죠. 기사 말미에는 한글의 특성에 대한 설명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이 기사가 나간 뒤 독일 언어학계에서 묘한 반응이 감지됐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언어학 교수는 개인적인 자리에서 솔직한 심경을 털어놓았습니다. 솔직히 당혹스럽다. 우리가 수십 년간 가르쳐온 문자 체계 비교론에서 한글은 변방의 사례였다. 그런데 갑자기 학생들이 한글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물어온다. 유튜브에서 봤다면서. 우리 교수들보다 학생들이 먼저 관심을 가졌다. 이 고백에는 당혹감과 함께 자기 반성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독일 학계가 유럽 중심의 시각에 갇혀 있었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모든 학자가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한글에 대한 관심을 일시적인 유행으로 치부했습니다.
K-팝 열풍이 지나가면 사그라들 것이라는 전망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관심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대됐습니다. 2023년과 2024년 독일에서 한류 관련 대형 행사가 잇따라 개최됐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K-콘이 다시 열렸고 베를린에서는 K-팝 콘서트가 매진 행렬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문화 행사장마다 젊은 독일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행사장에서 눈에 띄는 광경이 있었습니다. 한글로 쓰인 응원 문구, 팬보드, 현수막. 독일인들이 직접 한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서툴지만 읽을 수 있는 글씨였습니다. 저는 행사 참가자들에게 물었습니다. 한글을 어디서 배웠느냐고. 대부분 온라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유튜브, 듀오링고, 인스타그램. 공식적인 교육기관이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에서 스스로 익혔다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독일 교육계에도 충격을 줬습니다. 한 교육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외국어 학습은 학교와 대학의 영역이었다. 하지만 한국어는 다른 경로로 확산되고 있다. 대중문화가 학습 동기를 제공하고 디지털 플랫폼이 학습 도구를 제공한다. 교육기관은 이 흐름을 뒤늦게 따라가는 형국이다. 독일 사회의 고정관념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인들에게 아시아 언어는 어렵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언어는 한자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다고 여겨졌죠. 중국어는 수천 개의 한자를 익혀야 하고 일본어도 한자와 두 가지 가나 문자를 함께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어는 달랐습니다. 한글만 익히면 일단 읽을 수 있다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물론 한국어 문법과 어휘를 마스터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첫 단계의 진입 장벽이 낮다는 점이 부각됐습니다. 이 인식은 한국어 학습자 수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늘어날수록 한글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확산됐습니다.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 것입니다. 독일 학계 일부에서는 이 현상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한 언어학자는 익명을 조건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이 과학적으로 설계됐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최고의 문자라는 식의 표현은 과장이다. 모든 문자 체계에는 장단점이 있다. 한글 예찰론이 지나치게 확산되는 것은 학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신중한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중적 담론에서는 한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유튜브에서, 언어학습 커뮤니티에서 한글은 배우기 쉽고 논리적인 문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사회가 오랫동안 품어온 아시아 언어에 대한 편견이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한글이 그 균열의 진원지였습니다. 2024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독일 학계에서 한글을 바라보는 시선이 명확하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이국적인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진지한 연구 주제로 자리 잡기 시작했죠. 저는 이 시기에 열린 한학술 콘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문자 체계화 인지 과정이었습니다. 유럽 각국의 언어학자들이 모인 자리였죠. 발표 목록을 보다가 눈이 멈췄습니다. 한글의 자질문자적 특성과 학습 효율성이라는 제목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발표자는 독일인 연구자였습니다. 그는 한글 학습자들의 인지 과정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한글의 자음 형태가 발음 기관을 반영한다는 점이 학습자의 의문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었죠. 발표가 끝난 뒤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영국인 학자가 질문했습니다. 한글이 정말 그렇게 효율적이라면 왜 유럽 학계에서 이제야 주목하는 것인가? 발표자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유럽 중심주의 한계였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오랫동안 라틴 알파벳을 기준으로 문자 체계를 평가해왔다. 비유럽권 문자는 비교 대상으로만 취급했다. 한글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시야가 좁았기 때문이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유럽 학자가 유럽 중심주의를 자기 비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은 아니었죠. 이 발언은 단순한 겸양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독일 학계 일부에서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언어학 연구에서 비유럽권 문자 체계를 더 적극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었죠. 한 독일 대학의 언어학과에서는 교과과정 개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문자 체계 비교론 수업에서 한글을 더 비중 있게 다루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단순한 사례 소개를 넘어 한글의 창제 원리와 언어학적 의의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내용으로요. 변화는 학계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독일 내 한국문화원의 역할이 확대됐습니다. 한국어 강좌 외에도 한글 서예 워크숍, 한글 디자인 전시 같은 프로그램이 늘어났습니다. 참가자들은 한글의 미적 가치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문자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시각 예술로서의 한글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간 영역에서도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독일 디자인 업계에서 한글을 활용한 작업이 늘어났습니다. 한글의 기하학적 형태가 현대 디자인과 잘 어울린다는 평가였죠. 패션, 그래픽, 인테리어, 다양한 분야에서 한글이 디자인 요소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의 밑바탕에는 인식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한글을 단순히 한국어를 표기하는 도구로 보지 않고 독자적인 가치를 가진 문화유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024년 해외 한류 실태 조사 결과도 이런 변화를 뒷받침했습니다. 독일에서 한류 경험자의 상당수가 한국어 학습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학습 동기로는 한국 문화 콘텐츠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라는 응답이 높았죠. 문화적 관심이 언어 학습으로 이어지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조사에서 흥미로운 점도 드러났습니다. 한국어 학습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교육기관 접근성 부족이 꼽혔습니다. 관심은 높은데 배울 곳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죠. 이는 독일 내 한국어 교육 인프라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름은 분명했습니다. 독일 사회에서 한글과 한국어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무관심이나 편견이 존중과 관심으로 바뀌고 있었죠. 저는 이 변화를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글이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고 있다고. K-팝과 드라마가 문을 열었다면 한글은 그 문 너머의 깊이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대중문화 강국이 아니라 지적 전통을 가진 나라라는 인식. 한글이 그 인식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봄, 베를린. 저는 한 행사장에 서 있었습니다. 한독 문화 교류 행사였죠. 양국의 학자, 예술가, 교육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였습니다. 행사장 입구에는 한글과 독일어가 나란히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행사의 한 세션에서 독일인 언어학자가 발표를 했습니다. 주제는 한글이 독일 언어 교육에 주는 시사점이었습니다. 발표자는 말했습니다. 한글의 설계 원리는 문자 교육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문자가 단순히 소리를 기록하는 도구가 아니라 음성학적 원리를 담은 체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언어 교육 방법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청중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독일인과 한국인이 섞여 앉아 있었죠. 문자 체계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양국 교류의 새로운 접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지난 10여 년의 변화를 떠올렸습니다. 처음 독일 대학의 언어학 수업에서 한글이 언급될 때 그것은 변방의 사례였습니다. 흥미롭지만 깊이 다룰 필요는 없는 주제. 대부분의 학생들은 한글의 존재조차 몰랐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글은 문자 체계 연구의 중요한 사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언어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한글에 대해 질문하고 교수들이 교재를 보강하고 학술 콘퍼런스에서 한글 관련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대중적 영역에서도 변화는 분명했습니다. K-팝과 드라마를 통해 한국 문화에 입문한 독일인들이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문화원 강좌에서, 민간 어학원에서 한글 학습자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죠. 이 변화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저는 한글이 한국과 독일 사이의 새로운 다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양국 관계는 주로 경제와 기술 분야에서 형성됐습니다. 자동차, 기계, 반도체, 산업적 교류가 중심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문화적 교류가 그 못지않게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팝, 드라마, 영화, 음식, 한국 문화가 독일 사회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의 언어적 기반에 한글이 있습니다. 한글을 배운 독일인들은 단순히 한국어를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식이 달라집니다. 한글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경험하면서 한국의 지적 전통에 대한 존중이 생깁니다. 대중문화를 넘어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가는 것이죠. 물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독일 내 한국어 교육 인프라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한국학 프로그램은 여전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한글과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인 학습과 교류로 이어지려면 더 많은 투자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싹이 트고 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저는 행사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거리에서 젊은 독일인 2명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명이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거 봐. 한글로 내 이름 쓴 거야. 멋지지 않아? 다른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진짜 예쁘다. 나도 배워볼까?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사소한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지난 10여 년간의 변화가 응축돼 있었습니다. 한글이 독일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문화적으로, 일상적으로. 15세기 조선에서 창제된 문자가 21세기 독일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관찰한 이야기입니다. 독일 대학 강의실에서 시작된 작은 파문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된 이야기.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가 국경을 넘어 인정받는 이야기.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